네, 그래서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서 열전달 수업을 했어요. 우리 운동량 전달은 한 7번 정도 수업을 했었고, 그때는 뭐 완전 기초부터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열전달을 4번 정도의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은 물질 전달 그리고 복합 전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질 전달은 역시나 열 전달과 상당히 유사하게 어떤 스칼라 퀀티티, 농도, 단위 부피당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 어떤 스칼라 퀀티티가 공간상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다루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열 전달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어, 좀 쉬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딱히 추가로 더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물질 전달만이 가지는 아주 특수한 성질들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차이점이 발생하는지, 그로 인해서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장의 단원명은 이 확산계수, 디퓨지비티와 물질 전달의 기본 원리 이런 내용인데 역시나 책에 있는 걸 다 다루진 않을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좀 중요하다 싶은 개념들을 한번 다뤄볼게요.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열전달에서도 했었죠. 이 열전달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엔트로피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증가시켜야 하는 이 연력학체 2법칙 때문에 뜨거운 데서 차가운 곳으로 열이 흐를 수밖에 없다. 그게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물질 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엔트로피. 그러니까 사실 자연의 모든 현상이 다 그렇죠. 이게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왜 일어나나요? 그게 더 연력학적으로 안정하니까. 뭐의 측면에서 자유에너지의 측면 혹은 엔트로피의 측면에서 더 안정해지는 방향으로 항상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발적인 변화는 그래야만 일어난다. 역시 물질 전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엔트로피는 어떤 무질서도의 척도인데 이 엔트로피의 그 미시적인 정의가 어떤 물질계가 가질 수 있는 미시 상태의 수에 대한 이 로그에 이 엔트로피가 비례하는 그런 볼츠만 이퀘이션이 잘 알려져 있죠. 우리가 다룰 어떤 물질 시스템, 그러니까 물질 전달에서 다루는 시스템은 그러니까 순물질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2개 혹은 3개 그 이상의 종류의 물질들이 섞여 있는 경우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합물의 엔트로피를 정의해 주는 게 중요하다. 혼합물의 엔트로피는 그 각각의 구성 성분의 단위 부피당 몰수의 n승에 비례하는 어떤 미시 상태의 수를 가져서 엔트로피가 이 주어진 식에 비례하는 형태로 주어져요. 근데 이제 이 여러 개의 물질들이 섞이지 않고 각각의 순수한 상태로 존재할 때와 이 둘 혹은 셋이 완전히 균일하게 섞여서 존재할 때 그 두 상태의 엔트로피 차이가 얼마냐라고 하면 이제 그 차이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분리공정이나 좀 연력학의 후반부에서 용액의 연력학 이런 걸 다루는 단원에서 배우셨을 수도 있고 뭐 배우게 되실 수도 있죠. 이걸 유도하는 건 이제 저의 수업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니까 여기서는 뭐 결과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 믹싱 엔트로피는 사실 이 몰 분율 X에 대해서 주어지는데 이 몰 분율은 전체 몰수분의 그 어떤 특정 성분 i번째 성분의 몰수란 말이에요. 전체 몰수분의. 그러니까 이 몰 분율은 항상 1보다 작아요. 그래서 로그 값은 항상 0보다 음수죠. 0보다 작죠. 그러니까 그것에 마이너스를 붙인 이 믹싱 엔트로피는 항상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개 혹은 2개 혹은 여러 개의 물질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섞여 있는 게 무조건 더 무질서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섞이는 것에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양수다. 당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각이 딱딱 나눠져서 정돈되어 있는 것보다 막 섞여 있는 게 더 무질서하다. 그래서 그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이 물리 변화가 항상 자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웬만하면 섞이는 과정은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연력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전체적인 이 변화의 자발성을 결정하는 것은 이 개의 엔트로피, 시스템의 엔트로피만 관찰하면 안 되죠. 이 시스템에서 어떤 섞임이 일어나는 동안 외부로의 열 방출이 있으면 그 열에 의해서 외부의 엔트로피도 변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부가 무질서해지더라도 외부가 질서정연해져서 전체적인 엔트로피는 증가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즉, 이 열 출입도 이 믹싱 과정에서 수반되는 열 출입이 있으면 이 자유 에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언제 열을 흡수해서 섞일 때 열을 흡수하는 경우, 뭐 고체가 물에 녹을 때 주로 그렇죠. 고체가 물에 녹을 때는 열을 흡수하게 되는데 외부에서 너무 많은 열을 뺏어오게 되면 외부가 덜 무질서해지잖아요. 무질서도가 감소하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전체 이 섞이는 과정의 자발성은 열 출입과 이 믹싱 엔트로피, 섞이는 엔트로피 변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자유에너지 변화가 음수일 때만 자발적인 혼합이 일어난다. 이건 뭐 우리 대학교 1학년 일반화학 수준의 간단한 얘기죠. 근데 이런 논의는 어쨌든 다 이 평형에 관련돼 있어요. 최종적으로 섞인 것과 분리된 것 둘 중에 뭐가 더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상태에 있는가만을 얘기하고 있지. 이 섞이는 게 안정한 상태라고 했을 때 얼마나 빨리 섞이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않죠. 연력학은. 즉 역시나 우리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은 양의 질량이 전달되어 나가는가를 다루는 게 이 물질 전달 과목의 주제이다. 열 전달이랑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사한 논리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 물질 전달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하지만 그 피지컬 오리진, 그러니까 물리적인 원인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변화의 자발성이다 결국. 네. 근데 물질 전달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도대체 물질을 어떻게 정의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열 전달에서는 열이라는 개념을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서 정의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물질의 경우에는 이 알갱이를 뭐 하나, 두 개, 세 개 셀 수도 있고 알갱이마다 질량이 다르면은 뭐 몇 그램 이렇게 몇 킬로그램 이렇게 뭔가 질량을 잴 수도 있고 전체 질량을 잴 수도 있고 혹은 부피를 잴 수도 있고 뭐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성분들의 상대적인 양을 잴 수도 있고 이 물질의 양을 정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물질 전달에 관계된 방정식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단위를 가진 형태들로 주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쓰는 단위들이 뭐가 편하냐 하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퍼센트 농도 같은 것을 씁니다. 이 질량 분율, 전체 질량분에 내가 관심 있는 성분의 그 질량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쓰는 거 뭐 알코올 도수, 술의 뭐 백분율 이런 게 있죠. 전체 질량이 뭐 100g이면 그중에 뭐 20g이 뭐 알코올이다 이러면은 알코올의 분율이 20%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우리가 어, 개수를 기반으로 해서 어, 여기 이거 유닛 볼륨이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얘는 유닛 매스에 대한 거니까. 어쨌든 네, 개수를 기반으로 한 이 몰수, 몰의 개념을 이용해서 농도를 정의할 수도 있죠. 전체 부피 안에 내가 관심 있는 그 물질의 몰수가 몇 몰이 있냐. 그걸 이용해서 단위 부피당 몰수를 물질의 양을 계산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개의 물질들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전체 이 몰수, 전체 알갱이의 수가 얼마인지를 내가 알고 내가 관심 있는 물질의 알갱이의 수를 알면은 그 전체에 대한 내가 관심 있는 녀석의 비율, 그 개수의 비율 가지고도 농도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양을 정의할 수가 있죠. 이걸 몰 분율, 몰 프랙션이라고 하는 거죠. 혹은 거의 뭐 이동현상 쪽에서는 거의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 몰랄 농도라고 하는 뭐 전체 용매 질량분의 용질 질량 뭐 이런 개념도 있는데 용질 몰수, 용매 질량분의 용질 몰수 이런 개념도 있지만 얘는 뭐 거의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 주로 이 질량 분율이나
몰 농도나 아니면 몰 분율만 가지고 이 논의를 이어나가 볼게요. 이렇게 쓴다고 해도 벌써 다뤄야 하는 어떤 농도의 개념이 세 개나 되니까 이 어떤 똑같은 식이라도 세 가지 다른 버전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게 하나 좀 귀찮은 부분이죠. 우리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열전달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열전달에서는 이 푸리의 컨덕션 로우를 배웠었죠. 이제는 픽스 로우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이 확산 현상에 대해서 이 픽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열전달에서는 어땠나요? 두 판이 있고 두 판의 온도가 달랐었죠. 그때 이 판 사이의 온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면 이 직선의 형태로 결정이 되더라 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또 그때 이 히트 플럭스 열 전달이 그 기울기에 비례해서 일어나더라. 여기서도 똑같이 농도가 다르게 주어진 두 위치에 대하여 어, 이 사이의 농도를 한번 재보니까 역시나 스테디 스테이트에선 직선으로 주어지더라. 그리고 그때 그 물질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흐르더라. 그래서 이 두 지점 사이의 농도가 선형적으로 감소를 하더라. 그래서 단위 면적당 물질 전달 속도가 물질 전달량이 이 양단의 농도 차와 이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양단의 농도 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 정도로 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물질 전달량이 결정되더라. 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매스 플럭스라는 것을 정의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단위를 먼저 보면 면적당 시간당 질량 변화 혹은 면적당 시간당 이 몰수 변화의 단위로 이 매스 플럭스를 서술해 줄 수가 있는데 이때 제가 하나는 소문자 죄의로 쓰고 하나는 대문자 죄의로 썼어요. 둘 다 어떤 농도에 대한 기울기에 비례하도록 주어져 있죠. 그때 이 비례의 상수는 D라고 하는 어떤 확산 계수, diffusivity 혹은 diffusion coefficient로 주어져 있어요. 이 두 식에서 얘는 이제 로가 들어가 있죠. 로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니까 얘를 곱해 보면은 양변이 같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W는 단위가 없죠. 질량분의 질량이니까 단위가 없는데 이 C는 단위가 있잖아요. 이게 단위 부피당 몰수니까 이 로로 인해서 위아래 식의 단위가 같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즉 똑같은 현상을 이 질량의 단위로도 쓸 수가 있고 몰의 단위로도 쓸 수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몰 단위를 쓰는 게 편해서 얘를 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질량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한 개, 두 개, 세 개랑 연동을 시킬 때 항상 이 분자량이라는 걸 고려를 해서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은 감이 있어요. 이게 특히나 이론적으로 전개를 할 때는 실제 사용하기에는 질량이 더 편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저는 지금 이론을 다루고 있으니까 몰수를 위주로 지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떤 Y 방향으로 전달되고 있는 매스 플럭스를 스칼라 형식으로 써봤는데 이거를 우리 원래 했던 것처럼 3차원 공간에서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써야겠죠. 벡터로 기술을 해야겠죠. 플럭스라는 건 항상 벡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벡터는 이 어떤 스칼라 변수, 농도에 대한 스칼라 변수의 그레디언트로 주어질 것이다. 그레디언트로.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뭐죠? 그레디언트는 작은 데서 큰 데를 가리키지만 플럭스는 그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거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 농도의 그레디언트의
확산계수를 곱하고 마이너스 보호를 붙인 게 매스 플럭스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근데 이때 이 A라는 첨자가 붙은 농도가 있고 안 붙은 농도가 있죠. 이 안 붙은 농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화학종의 농도의 합, 전체 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A는 C분의 CA라서 이 관계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례상수가 되는 확산계수에 대해서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기도 첨자 AB라는 애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열 전달 다룰 때나 뭐 이렇게 이 운동량 전달해서 점도 다룰 때나 이 계수에 첨자가 붙었었던 적이 잘 없었는데, 지금은 AB라는 첨자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질 전달은 기본적으로 최소 두 개의 상을 필요로 하죠. 한 상만 있으면 물질이 전달되나 마나 뭐 항상 균일할 테니까, 물론 이제 밀도가 위치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의 주로 비합 축성 유체나 이상 기체만을 다루기 때문에 어, 위치에 따른 어떤 어, 단일 물질의 위치에 따른 농도 차이를 계산할 일이 거의 없었죠. 근데 지금은 두 개 이상의 물질을 다루다 보니까 어, 한 상이 다른 상과 만나서 함께 섞이는 그런 현상을 해석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즉, 어, A랑 B가 서로 각각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서로가 침투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A라는 애가 B 쪽으로 좀 넘어가면은 그 빈자리는 B가 와서 채워줘야 되죠. 확산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간 만큼 저 녀석도 와줘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빠르다고 확산이 빠른 게 아니고 내가 빠르게 이동하는 자리를 쟤도 빠르게 채워줘야 확산이 잘 일어나는 거겠죠. 확산은 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질, 한 A라는 물질에 대해서 이 B가 누가 오냐에 따라서 확산 계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잉크를 물에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그 잉크가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가를 결정하는 게 잉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에탄올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물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 넣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확산 계수는 이 확산을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이 두 가지 물질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 D에다가 첨자 A, B를 붙여준 겁니다. 그럼 제일 많이 쓰이는 어떤 확산 계수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물 혹은 공기를 매질로 한 확산 계수를 주로 많이 쓰겠죠. 그래서 물에서의 확산 계수나 공기에서의 확산 계수를 쓸 때는 굳이 첨자를 두 개 안 붙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 싶으면 아 이거는 물이나 공기구나. 있으면 뭔가 음, 특수한 물질 사이에서의 확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페이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열 전달에서도 어떤 전도 현상을 배우고 그다음에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을 배운 다음에 이 둘이 합쳐서 이 토탈 히트 플럭스, 그러니까 전체적인 히트 플럭스를 결정을 하고 지배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죠. 지금도 똑같이 확산에 의한 물질 전달을 설명을 하고 대류에 의한 물질 전달을 설명을 한 다음에 합쳐서 전체 물질 전달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물질 전달만의 아주 특이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대류, 어떤 흐름에 의한 열의 전달을 설명을 할 때는 이 단위 부피당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해서 이 단위 부피당 에너지 E라는 변수가 이 속도장 그러니까 이 필드에 이 공간에 주어진 속도장 U에 의해서 이동하는 개념으로 이 컨벡티브 히트 트랜스퍼를 설명을 했어요. 대류에 의한 흐름에 의한 열 전달을 설명을 했었죠. 또 단위도
딱 이 줄 퍼 미터 3승에 미터 퍼 세크를 곱해주면은 이 줄 퍼 미터 제곱 세크가 되면서 와트 퍼 미터 제곱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 출입량으로 딱 변해 왔죠. 아, 그럼 똑같이 하면 안 되냐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농도를 정의할 때 단위 부피당 물질의 개수 혹은 몰수를 정의를 하니까 똑같이 이 흐름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convective mass transfer flux를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겠냐라고 할 수도 있죠. 단위도 공교롭게도 딱 맞잖아요. 이 몰 퍼 미터 제곱 세크로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물질의 출입량, 변화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어, 이 flow라는 게 뭔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체 역학을 다룰 때까지는 어떤 단일상, 한 상의 어떤 유체의 흐름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흐른다? 물이 흘러간다? 이건 물이 이동하는 거죠. 물 분자가 이동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플로우입니까? 매스 트랜스퍼입니까? 둘 다죠. 흐름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물질의 이동이기 때문에 흐름도 네, 물질의 이동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 이 디퓨전부터 그럼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뭔가 한쪽에 몰려있던 게 섞여져 나간다? 여기에 흐름이 정령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흐름을 흐름과 이 어떤 물질의 이동을 딱 구분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다. 여기서 이 복잡함이, 이 물질 전달만의 복잡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좀 더 스페시픽한 예를 들어서, 이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뭐 공기 중에 질소랑 뭐 수증기가 있어요. 두 개밖에 없다고 합시다. 이 둘만이 어떤 비율로 섞여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둘의 단위 부피당 그 몰수, 몰 농도의 합을 C라고 할게요. 이때 각각의 몰 분율은 그 녀석의 농도를 전체 농도로 나눠준 게 되겠죠. 그래서 몰 분율의 합은 1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흐름 같은, 그러니까 물도 이동을 하고 질소도 이동을 한다고 합시다. A도 이동을 하고 B도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이 꼭 같이 이동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다르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어떤 평균적인 거동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관찰하는 속도가 뭐겠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떤 한상, 뭐 물만 흐른다 했을 때는 그 물이라는 녀석의 이동이 우리가 보는 그 흐름 그 자체였어요. 그 자체. 물밖에 없으니까 물이 이동하는 게 전체 흐름이지. 근데 지금은 두 개의 종류의 물질이 존재하니까 각각이 흐를 때 진짜 흐름이 뭔지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U스타라고 정의한 애는 수평균 흐름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각각의 흐름에다가 각각의 몰 분율을 곱해서 더해서 평균을 낸 거죠. 이러면 수평균 흐름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은 다 오른쪽으로 가고 질소는 다 왼쪽으로 간다. 근데 그 수가 똑같다. 라고 하면 전체적인 흐름의 평균은 0이죠. 네. 바람은 안 분다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근데 물질 전달은 일어나고 있죠. 혹은 질소는 가만히 있는데 물만 움직여요. 그러면 질소 입장에서는 흐름이 없지만 물 입장에서는 흐름이 있죠. 그때 뭔가 바람이 분다고도 할 수도 있죠. 물이 어쨌든 움직이니까. 네. 이런 어, 유동과 물질 전달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이 복잡함이 우리를 좀 괴롭힐 거예요, 계속. 그럼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 확산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확산, 우리는 앞에서 확산을 정의를 했잖아요, 확산. 뭔가 이렇게
그냥 물질이 흘러가는 거,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흘러가는 거랑 확산을 도대체 어떻게 구별을 하냐? 이건 도대체 뭐 아까 농도 구배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으면서 그건 도대체 그럼 뭐냐? 라고 하면 이 어떤 성분의 이동은 전체 이동인데, 그러니까 A라는 성분의 이렇게 유효한 흐름이 UA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A와 B 모두의 흐름은 밖에서 보는 유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밖에서 보는 전체적인 어떤 바람의 세기 대비 내 어떤 한 성분만의 흐름이 차이가 있으면 걔는 왜 생겼겠냐? 걔가 확산 때문에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떤 평균적인 흐름이 있고 평균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는 이동량만큼이 확산이다. 네. 그게 지금 이 두 가지 다른 물질들이 있는 시스템에서 이 어떤 바람 흐름, flow와 이 diffusion, 확산을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두 식을 다 쓰고 났을 때 또 뭘 생각할 수가 있냐? diffusive mass flux 두 개의 합은 항상 0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간 만큼 제가 와야 되니까. 내가 간 만큼 제가 와야 되니까 이 두 diffusive flux의 합은 0이 된다. 좀 더 수학적으로는 위랑 아래를 더하면은 상수 같이 묶이고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 안으로 XA 더하기 XP가 묶이는데 이 둘의 합은 항상 1이니까 1의 미분은 0이니까 0이다. 네. 이것까지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확산은 여러 개의 물질이 있을 때 다 더하면 0이에요. 오케이? 근데 흐름은 평균적인 흐름이니까 0이 아니게 존재할 수가 있죠. 확산은 합쳤을 때 0이어도. 이게 이 어떤 플로우에 의한 전달과 디퓨전에 의한 전달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주로 사용할 방정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성분 A라는 물질 혹은 B라는 물질의 이 토탈 매스 플럭스를 결정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디퓨전과 컨벡션을 가지고. 근데 이 디퓨전은 우리가 앞서 정의를 했고, 컨벡션은 이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서 오는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어, 계속 뭐가 문제였냐면 이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게 A와 B 모두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U스타도 NA와 관련이 있어 버린다. 이 둘이 서로 독립된 게 아니다. 옛날에 히트 플럭스를 정의를 할 때는 히트 플럭스 Q가 벨로시티 벡터 U랑 관계가 별로 없었어요. 열이 어떻게 흐르든 말든 그냥 유체는 흘러가면 되니까, 혹은 유체가 어떻게 흐르든 말든 열은 그냥 뭐 자기 갈 길 가면 되니까. 네. 둘이 별로 연관이 돼 있지를 않았는데 물질을 다루게 되면은 물질이 이동하는 게 결국은 플로우니까 이 둘이 엮여 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식을 써놓고 한번 수학적으로 이걸 좀 잘 다뤄봅시다. 위아래를 더해 볼게요. 위아래를 더하면 A와 B의 어떤 전체적인 이동량이 나오는데, 근데 우변에서 JA와 JB의 합, 이 디퓨전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니까 이 둘의 합은 0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U 스타로 묶어서 CA 더하기 CB니까 전체 농도 C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에다가 전체 농도를 곱한 게 A와 B의 어떤 유효한 이동량이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U 스타 자리에다가 C분의 1 NA 더하기 NB를 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CA를 C로 나누면은 XA가 되니까 다시 NA를 쓰면 디퓨전에다가 XA의 NA 더하기 NB다 라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녀석은 디퓨전이었고
두 번째 녀석이 컨벡션이었는데 이 컨벡션 자체가 A의 유효한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어떤 성분 A의 유효한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확산에 의한 이동과 컨벡션에 의한 이동을 쓰고 싶어요. 합으로 쓰고 싶어요. 쓰려고 보니까 이 컨벡션에 의한 이동이 사실은 이 물질이 이동하면서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전체적인 흐름이 나의 이동, 이 A라는 물질의 이동으로서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식이 NA가 양변에 존재하는 형태로 주어질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열 전달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뭐 가정을 해봅시다. B가 어떤 백그라운드고, B가 많은 주된 상이고 A가 조금 있어요. B가 어떤 공기고 A는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뭐 수증기든 뭐든 어떤 물질이에요. 그때 B는 전혀 안 움직이는데 A만 혼자 움직인다라고 합시다. 이때 전체 농도가 보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전체 농도 C가. 기체가 딱 이런 상황이죠. 기체는 뭐 1기압에서 단위 부피당 들어있을 수 있는 그 기체 분자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A가 많은 만큼 B가 없을 거고, 그쵸? 수증기가 많은 만큼 뭐 질소가 없겠죠.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공기에는 뭐 질소에는 어떤 유효한 흐름이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요게 날아가죠. 그럼 XANA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다시 정리하면서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요 식이. 우리가 알고 있던 픽스로우랑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확산에 의한 어떤 매스 플럭스만을 정의해주는 이 죄의에 대한 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A라는 물질의 유효한 어떤 매스 플럭스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 분모의 1-XA가 나눠져 버리는데 이게 왜 그렇다? 뭔가 확산에 의해서 A가 움직이려고 하면 그 자체도 흐름이 돼 버리니까 그게 어떤 컨벡티브 플럭스를 만들고 그만큼을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분모의 1-XA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A의 몰 분율 XA가 너무너무 작아요. 너무너무 묽어요. 그래서 A가 조금 이동하는 게 전체적인 흐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분모에서 XA를 무시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알던 이 픽스로우를 그대로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질 전달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물질이 많을 때는 그 녀석의 이동 자체가 흐름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이 좀 복잡해지는구나. 근데 전체 대비 우리가 관심 있는 물질의 양이 농도가 적으면 이거는 이동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원래 우리가 열을 생각하듯이 온도를 생각하듯이 그냥 고려를 해도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중요한 페이지니까 좀 띄워놓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한 1분 정도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퓨전과 컨벡션에 의한 이 전체적인 물질 전달 플럭스를 정의를 했으니까, 컨바인드 매스 플럭스를 정의를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늘 하던 대로 지배 방정식을 한번 꾸려 볼 텐데, 근데 이제 어떤 컨트롤 볼륨에서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물질의 전달량, 그러니까 합산 전달량을 한번 고려를 해서 물질 수지를 세우고, 그러니까 물질 균형식을 세우고 지배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뤄야 하는 양은 이 컨트롤 볼륨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총량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예요. 네. 이 CA가 몰퍼 미터 3승이니까 부피당 몰수니까 부피를 곱해주면 전체 몰수가 되겠죠. 그 녀석이 단위 시간당 어떻게 변화하는가 라고 하면
역시나 이 컨트롤 볼륨의 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매스 플럭스의 총합으로 주어질 거다. 근데 지금은 이 면 벡터가 바깥으로 나가는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내적하면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돼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한다. 빠져나가는 만큼 전체 양이 감소할 테니까. 식 세우는 건 옛날이랑 똑같죠. 그다음에 옛날에는 히소스 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매스 소스 텀이 있는 거죠. 소스가 근데 왜 생기냐? 질량이 언제 생기죠? 어떤 A라는 종류의 화학종이 컨트롤 볼륨 내에서 생길 수 있는 방법은 화학 반응 같은 게 있죠. 어, 단일상 그 한 상에서 일어나는 케미컬 리액션이 있다면 A가 생기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네. 이것도 뭐 중요할 수가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또 이 호모지니어스 케미컬 리액션이라는 말을 썼는데 반대말이 뭐죠? 헤테로지니어스 케미컬 리액션. 그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촉매 같은 이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날 경우에는 어떤 어, 공간 내부에 있는 컨트롤 볼륨에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 소스텀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소스텀은 호모지니어스 케미컬 리액션에서만 일어난다. 이 전체에 섞여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서만 소스나 싱크스텀이 생길 수가 있다. 네, 어쨌든 근데 근데 이 식에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양변을 델타 x, 델타 y, 델타 g로 나누고 극한을 씌워서 미분방정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아까 어떤 경우에는 이 플럭스, 이 컴바인드 플럭스가 양변에 NA가 모두 존재하면서 새롭게 정리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될 때랑 그렇지 않을 때가 다른 결과를 준다는 거예요. 먼저 A의 농도가 상당히 묽을 경우에는 어, 이 컨벡티브 트랜스퍼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어지죠. A가 너무 적어서 A가 뭐 어떻게 이동한다 한들 디퓨전이 일어나든 뭘 하든 이 A의 전반적인 흐름, A의 컴바인드 플럭스가 벨로시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이 A라는 화학종의 농도를 마치 온도처럼 해석할 수가 있다. 열이 많고 적고처럼 A가 적은 와중에 많고 적고를 그냥 서술하는 그런 방식으로 A를 다룰 수가 있다. 그때는 지배방정식이 우리가 온도에서 다루던 그 지배방정식과 완전히 똑같아진다. 어떻게 바뀌냐면 파셜 T분의 파셜 CA 더하기 U 도트 델 CA 이퀄 D 라플라시안 CA 플러스 RA 이렇게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 풀던 그 식이랑 거의 유사해진다. 온도에선 뭘 풀었었나요? 온도에서는 파셜 T분의 파셜 템퍼레이처 플러스 U 도트 델 T가 알파 델 스퀘어 T 플러스 로시 P분의 1 S였죠. 이 식과 거의 똑같아진다. 언제? 묽을 때. 묽어서 어, A라는 녀석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흐름과 별 상관이 없어지면 온도랑 똑같아진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 A가 너무 많아요. A의 흐름이 곧 흐름이야. 그렇게 되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뀐다. 네.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걸 이제 한번 풀어볼 거다. 지배 방정식을 세웠으니까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실제 상황에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방정식만 있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죠. 항상 어떤 경계 조건을 세워줬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그 유체역학 풀 때는 모멘텀 트랜스퍼 풀 때는 노슬립 컨디션이나 뭐 스트레스 컨디션 같은 걸 잡아줬었고 열 전달 풀 때는 벽에서 뭐 온도가 고정돼 있다 혹은 열 전달량이 얼마다 이렇게 에센셜이나 내추럴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서 정의들을 해왔어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물질 전달에서도 비슷하게 이 여러 종류의 바운더리 컨디션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상황마다 다르다. 어떤 물리적인 상황에서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사용해야 하는지가 또 중요한 탐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한 번씩 살펴봅시다. 아까 잠깐 얘기한 이 heterogeneous chemical reaction, 그러니까 뭔가 서로 다른 상이 있는 한 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균일한 한 상, 뭐 액상으로 다 같이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액체와 고체 혹은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때 이 화학 반응이 표면에서 일어난다고 하자. 그럼 이거는 컨트롤 볼륨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지배방정식에 영향을 줄 수가 없고 경계에서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에 영향을 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언제다? 이 촉매 화학 반응이나 이 계면 화학 반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근데 이때 그럼 그 계면에서의 경계 조건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냐라고 하면 우선 반응 속도를 알아야 해요. 반응 속도를. 반응 속도가 상수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농도에 관련되어서 주어질 수도 있겠지. 그죠? 이 반응 속도에 의해서 어떤 물질의 흐름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생성되는, 유입되는 물질의 양 혹은 소모되는 물질의 양이 정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반응 속도에 의해서 계면에서의 매스 플럭스가 결정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내추럴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겠죠. 근데 혹시 만약에 반응이 너무너무 빨라요. 어떤 A라는 화학 물질이 표면에 가서 반응해서 사라지는 다른 물질로 변환되는 그런 문제를 풀 건데 푼다고 했을 때 이 반응이 너무너무 빠르면은 A는 표면에 가자마자 다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이 표면에서의 농도가 0입니다라는 어떤 에센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문제 풀기가 쉽겠죠. 어쨌든 이렇게 헤테로지니어스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날 때는 이 반응 속도에 의해서 표면 계면에서의 경계 조건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물질 전달에서는 항상 하나 이상의 화학종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여러 개의 화학종이 등장을 하는데 만약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뭔가 하나가 소모되고 하나가 생성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소모량과 생성량의 비율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뭐에 의해 주어지냐? 반응식의 반응 비율에 따라서 주어진다. 이 리액션 스토키오메트리에 의해서 어떤 표면에서 발생하는 플럭스의 비율이 결정이 돼야 한다. 플럭스 레이시오가 결정이 돼야 한다. 이게 어,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물질 전달 문제에서의 경계 조건 중에 하나예요. 또 물질 전달을 다룰 때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이 어떤 상이 변할 때 액체가 증발해서 기체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고체가 녹아서 액체에 스며들거나 이런 어떤 그 상이 변화하는 문제를 풀 때 주로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게 되냐면 예를 들면 뭐 액체가 증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액체와 기체 그 아주 가까운 곳, 액체에서 아주 가까운 그 표면을 아주 확대해 보면은 그곳은 어떤 특정 온도에서의 그 액체의 포화 증기압으로 포화되어 있을 거다. 증기압으로 포화되어 있을 거다. 평형 증기압으로 포화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물이 있고 공기가 있어요. 그때 뭐 여기는 뭐 증기압이 물이 없을 수가 있겠죠. 여기 이 계면을 아주 크게 확대해 보면은 그 계면 표면에 물에 너무너무 가까운 곳에는 이미 평형을 이루었다. 이 평형 증기압으로 포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는 주로 이, 이 포화 증기압으로 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경계 조건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가정이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네. 사실은 그때그때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어쨌든 이렇게 좀 가만히 있는 계면에 대해서는 에센셜 바운더리 컨디션, 이 어떤 화학종의 농도가 그 포화 농도예요 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다. 또 이제 또 무슨 또 애로사항이 생기냐, 증발 문제 같은 경우 혹은 용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질 전달이 일어남에 따라서 계면의 위치가 이동해 버릴 수가 있어요. 물이 어떤 뭐 여기 그림이 있네요. 물이 따라져 있었는데 증발했어. 수면이 내려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석하고자 할 때 물질 전달이 일어나는 이 길이 자체가 변할 수가 있죠. 지오메트리가 변한다, 시간에 따라서.
이게 물질 전달에서 나타나는 또 되게 특수한 상황인 거죠. 사실 열 전달에서는 열이 전달되든 말든 막 뭐 이게 표면이 변하거나 하지는 않았잖아요. 유체역학에서도 그렇고. 물질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물질 전달에 의해서 상황이 변한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조금씩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 전달에서 좀 복잡한 유동으로 인해서 해석하기 힘든 모든 문제들에 대해 어떤 히트 플럭스를 결정지어주는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라는 걸 정의를 해서 썼었죠. 그래서 일단 H라는 값으로 퉁쳐서 이 차이에 비례하도록 플럭스가 결정이 된다. 온도 차이에 비례하게 히트 플럭스가 결정이 된다. 라고 정의해 줄 수 있는 H를 갖다가 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다 싶으면 굳이 막 계산하지 말고 이 오버롤 매스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를 정의해서 쓸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열 전달이랑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경계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그래서 물질 전달에서 등장하는 경계 조건들을 세울 때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네, 사실 우리 유체역학 풀 때는 그냥 웬만하면 벽면에서 노슬립 그렇게 쓸 수 있었고 열 전달에서는 온도가 얼마야 혹은 플럭스가 얼마야 딱 이거 둘 중에 하나였는데 물질 전달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를 먼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올바른 경계 조건을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 전달에서 복잡한 현상들을 해석을 할 때 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스템의 무차원수들을 그러니까 디멘전리스 베리어블들을 막 정의를 했었죠. 그게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유동과 열 전달이 함께 일어날 때 시스템의 특성을 결정지어주는 무차원수들이 무엇이 있냐. 흐름에 대해서는 레이놀즈 넘버, 모멘텀과 히트 트랜스퍼의 어떤 비율을 정의해주는 프란틀 넘버, 이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를 정의해주는 너셀 넘버, 자연대류에서 결정되는 그라쇼프 넘버나 레일리 넘버, 혹은 이 고체 내부로의 컨덕션을 결정해주는 그 시간을 결정해주는 프리에 넘버나 그 흘러들어가는 열 대비 안에 내부 저항을 알려주는 비오 넘버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해서 썼죠. 똑같이 물질 전달 문제에서도 이러한 무차원수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은 역시나 이 버킹엄 파이 COM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똑같은 걸 굳이 하지 않고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이 프란틀 넘버랑 상당히 유사하게 이 프란틀 넘버는 이 서멀 디퓨지비티 분의 이 카이네마틱 비스코시티였죠. 이 둘 다 길이 제곱분의 시간분의 길이 제곱의 단위를 가지는 아이들이었어요. 둘 다. 근데 우리의 이 디퓨전 코에피션트 역시 단위가 시간분의 길이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 전달에서 프란틀 넘버에 대응되는 무차원수로 이 슈미츠 넘버라는 거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얘 의미도 똑같겠죠. 이 모멘텀의 디퓨전 대비 매스 디퓨전이 얼마냐. 네. 이건 그러니까 열 전달에서의 프란틀 넘버랑 완벽히 똑같은 애다. 그리고 열 전달에서의 너셀 넘버랑 완벽히 똑같은 애가 물질 전달에서의 셔루드 넘버가 있고 셔우드 넘버가 있고 또 온도 차에 의한 자연 대류가 발생할 수 있을 때 그때 뭐 그라쇼프 넘버나 레일리 넘버를 정의했었던 거랑 똑같이 이 뭔가 물질의 농도 차이가 있어서 밀도 차이가 생겨서 자연 대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 그 매스 트랜스포트 그라쇼프 넘버나 레일리 넘버를 쓸 수가 있다. 네, 또 어떤 포러스한 미디어 고체로 뭔가 그 물질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디퓨전 되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프리에 넘버나 비오 넘버를 이 매스 트랜스퍼에 연관지어서 똑같이 정의해 줄 수가 있다. 역시 이 부분은 사실 열 전달과 완전히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열 전달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네, 여기는 별로 어려울 게 없는 내용이다. 이런 무차원수들이 존재한다는 걸
여기서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좀 더 갑시다. 조금만 더 하고 싶시다. 네, 이제 확산 계수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볼 건데, 이 기체와 액체상의 확산 계수들을 써놨어요, 여기에. 책에 나와 있는 거라서 단위는 지금 센티미터 스퀘어 퍼 세크로 썼는데, 당연히 기상에서의 확산이 액상에서의 확산보다 훨씬 빠르겠죠. 왜? 이 둘의 어떤 전달되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상에서의 모든 분자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충돌을 한 다음에 또다시 등속 직선 운동을 하죠. 네. 그래서 다 어떤 직선 운동을 하면서 충돌을 하면서 이제 이동해 나간단 말이에요.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기체 분자는. 그래서 이 확산 계수도 아주 크다. 뭐에 비해서? 액체에 비해서. 이거 숫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 10의 5승이 곱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약 10만 배의 규모 차이가 있다. 누구랑? 액체랑 기체랑. 기체에서는 분자들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위치를 이동해 나가는데 액체에서는 어떤가요? 액체에서는 확산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은 뭐 물 안에 어떤 용질들이 녹아 있다고 할게요. 근데 물 안에 녹아 있는 용질들의 크기는 다 물보다 큽니다. 그쵸? 뭐 소금, 그러니까 뭐 소듐 이온이 녹아도 이온을 물들이 감싸서 덩어리를 짓기 때문에 물에 녹아 있는 모든 물질은 물보다 그 유효한 크기가 커요. 이 큰 아이들은 느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느린 애들이 왜 움직이냐? 옆에서 자꾸 물 분자들이 치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와서 건드니까, 툭툭 치니까 흔들리는 거죠, 계속. 그게 흔들려서 속도가 생긴다고 해도 다른 물 분자들에 또 쓸리면서 또 느려지고 충돌과 이 댐핑이 계속 일어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확산되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상과 액상의 확산에 대한 어떤 그 메커니즘이 다르다. 이런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기체 분자 운동론을 이용하면은 기체 분자의 확산 계수가 온도나 질량에 대해서 어떻게 비례하는지를 어, 이렇게 유도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뭐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부터 나오는 얘기지만 온도와 분자량의 비율에 제곱근에 비례하는 것을 기체 분자 운동론을 통해서 유도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통계 연력학의 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굳이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액체에선 조금 달라요. 액체에서는 이 메커니즘 자체가 뭐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콜리전과 댐핑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서 녹아있는 녀석의 질량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댐핑이 왜 일어나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뭔가 마찰을 많이 느낄 테니까 질량이 아닌 용질의 크기가 중요하다. 크기. 또 온도에는 비례하는 편이다. 네, 이런 차이가 있다. 기상과 액상의 차이가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일단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셀프 디퓨전과 컬렉티브 디퓨전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이거는 진짜 어려운 개념인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디퓨전은 확산인데 셀프 디퓨전이 있고 콜렉티브 디퓨전이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지만 헷갈릴 소지를 좀 없애려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알갱이가 하나 있어요. 얘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막 움직여서 여기에 있어요. 어떤 다른 알갱이는 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누가 확산이 빠른가 하면은 얘가 빠르죠. 근데 이 확산이 무슨 확산이냐? 라고 하면 이게 셀프 디퓨전이에요. 셀프 디퓨전. 그러니까 혼자 움직이는 거. 한 알갱이가 혼자 빠르게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냐? 혼자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냐? 이걸 결정해 주는 게 셀프 디퓨전 코에피션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간 안에 이쪽에는 알갱이가 좀 많아요. 여기는 별로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균일해질 수가 있겠죠. 뭔가 확산이 일어나서 이때 농도가 달랐던 게 균일해진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놈이 꼭 여기까지 가야 되나요? 아니요. 적당히 조금씩만 움직여서 간격만 탁 맞춰주면은 균일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픽스 디퓨전에 가깝죠. 이 농도, 공간에 대해서 농도가 다를 때 일어나는 물질 전달, 이 콜렉티브 디퓨전입니다. 콜렉티브 디퓨전 이게. 그러니까 한 알갱이가 굳이 가지 않아도 전체적인 간격이 조절되어서 이동하면은 그게 확산이 끝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콜렉티브 디퓨전은 이 전체적인 농도의 구배에 의한 물질의 전달량을 나타내는 디퓨전이고 셀프 디퓨전은 알갱이 하나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예요. 즉 무슨 차이가 있냐? 콜렉티브 디퓨전이 완료된 상태에서도 알갱이 하나는 계속 움직이고 있겠죠. 셀프 디퓨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 셀프 디퓨전 코에피션트랑 콜렉티브 디퓨전 코에피션트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크기를 가진 공이 있다고 할게요. 공이 음, 좀 점점 많아지면은 붐비게 되겠죠. 붐비게 될수록 셀프 디퓨전은 일어나기가 힘들겠죠. 움직이려고 하면 옆에 계속 갖다 박으니까. 하지만 콜렉티브 디퓨전은 더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얘네가 간격들이 좁아져서 조금만 멀어지면은 확 이렇게 전체적인 간격을 맞추기가 쉬워지거든요. 셀프 디퓨전과 콜렉티브 디퓨전이 좀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고 이건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서 너무 깊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개념은 콜렉티브 디퓨전을 다루고 있다. 근데 이걸 굳이 왜 얘기하냐면은 이 기체의 디퓨전을 유도를 할 때 많이들 이걸 헷갈려 하게 돼요. 기체 분자 하나 알갱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막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디퓨전의 전부 다인 줄 아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 걔는 셀프 디퓨전이에요. 물론 셀프 디퓨전이 빠르면 콜렉티브 디퓨전도 빠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둘은 꼭 같은 경향성을 가지는 게 아니다. 네.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된다. 라는 어떤 그냥 좀 고등한 물질 전달 이론의 좀 일부 교양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제 그 박사 전공이 이 콜로이드 파티클의 어떤 전달 현상이라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죠, 저한테는. 무튼 디퓨전은 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많은 개념이 사실은 더 필요하다. 또 더 들어가면은 뭐 쇼타임, 롱타임에 따라서 또 디퓨전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웨이브 넘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뭐 아주 뭐 이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다룰 수는 없다. 여러분은 그냥 상수 하나로 딱 정의되는 콜렉티브 디퓨전 하나만 배우고 있다.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책에 나와는 있지만 유도 과정이 안 나와 있어서 그냥 가볍게 소개를 하려고 넣은 건데 이것도 굳이 막 열심히 어, 다 수학적인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만 보세요. 우리가 어떤 농도 로가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합시다. 왜 다르냐면은 어, 포텐셜이 작용을 해서 뭔가 전기장이든 뭐 중력장이든 뭔가 이렇게 그 위치 에너지가 위치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X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점이 있고 좀 높은 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디퓨전이 없다면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물질은 다 이 에너지가 제일 낮은 곳으로 다 몰려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위치에서의 농도만 높고 나머지는 다 낮은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만약 디퓨전이 있다고 한다면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가장 안정하다고 한들 양옆으로 퍼져나가려는 힘도 생겨서 농도장이 좀 바뀌겠죠. 또 여러분이 물리화학이나 뭐 연력학에서 배우셨을 수 있는 통계물리에서 배우셨을 수 있는 이 볼츠만 분포라는 게 있는데 볼츠만 분포는 이 에너지가 위치에 따라서 혹은 뭐 상태에 따라서 주어질 때 이 상태 혹은 위치에 따른 물질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 통계적인 식이에요. 어떻게 되냐? 위치에 따른 농도는 평균 농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분의 에너지다 라고 하는 이 볼츠만 이퀘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열운동에 의해서 확산이 일어나는데 이 열운동에 의해서 확산이 평형을 이루게 된다면 그때 농도는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볼츠만 분포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물리 이론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디퓨전과 이 물질의 거동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디퓨전에 의한 매스 플럭스가 마이너스 d dx분의 d로의 형태로 생길 텐데 근데 사실 이 외부 포텐셜에 의한 힘은 이 포텐셜이 낮은 쪽으로 입자들 혹은 알갱이들을 계속 밀어내고 있겠죠. 근데 그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이 흐름이 생길 거예요. 매스 플럭스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 매스 플럭스는 얼마나 크게 생기냐? 가해지는 힘을 이 알갱이의 프릭션 코에피션트로 나눠준 것에다가 농도를 곱한 만큼의 어떤 플로우가 생길 거다. 플럭스가 생길 거다. 근데 그 힘이라는 거는 이 포텐셜의 기울기에 비례를 한다. 마이너스 포텐셜의 기울기에 의존하는 그런 힘이 작용할 거다. 라고 해서 이제 이것들을 다 연립하는 거예요. 다. 근데 어떻게 연립하냐? 평형을 이루었으니까 디퓨전에 의해서 퍼져 나가려고 하는 플럭스와 힘에 의해서 안으로 몰려 들어오려고 하는 플럭스가 균형을 이뤄서 토탈 플럭스가 0이 될 것이다 라는 식을 세워보는 거죠. 그리고 이 로우 펑션 오브 x에다가 요걸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수함수를 미분해야겠죠? 미분할 때 지수함수는 자기 자신에다가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되는데 안에 있는 걸 x로 미분할 때 포텐셜의 미분이 나오겠죠? 디퓨전에도 그런 포텐셜의 미분이 있고 이 포스에도 포텐셜의 미분이 있으니까 약분돼서 사라질 거다 해서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남는 식이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이 결과만을 보시면 돼요. 결과만. 이게 뭐냐? 우리가 뭔가 이 농도차의 농도 굽에 비례하게끔 매스 플럭스를 결정지어주는 확산계수를 상정을 했는데 그 확산계수가 온도와 이 알갱이의 마찰계수, 그 프릭션 코에피션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라는 지식을 준다는 거죠. 이런 간단한 분석이. 심지어 이 포텐셜이 있다는 가정을 하고 문제를 도입을 했지만 포텐셜에는 관계가 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 이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만 결과는 중요하다. 결과. 이 식을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짓을 했었다. 옛날에. 음. 그래서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이 뭐냐? 액체 내에서의 알갱이의 확산 계수는 어떤 알갱이의 확산 계수, 콜렉티브 디퓨전 코에피션트는 프릭션 분의 KBT다. KBT. KB는 볼트만 상수. 네. KB는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8.3145죠. 네. 그다음 단위는 줄 퍼 켈빈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유척학 문제에서 반경이 R인 혹은 A인 구체가 크리핑 플로우에 놓였을 때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계산한 적이 있어요. 6파이 점도 곱하기 반경. 네, 이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이 교과서 4장인가에서 계산을 한 적이 있죠. 이걸 대입해 주면은 이 스톡스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이라는 걸 얻습니다. 반경 A인 고체가 점도가 뮤인 물 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가, 그 확산 계수가 얼마인가 라고 하면은 요거다, 요거. 점도와 반경 곱에 반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하는 값으로 주어진다. 네, 오케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어떤 그럼 이 반경이 A인 알갱이가 확산에 의해서 움직여서 자기 길이만큼까지 움직이는 데 걸리는 대략적인 시간을 한번 추산해 봅시다. 추산을. 그래서 t가 0부터 람다가 될 때까지 막 무작위로 움직여서 우연히 자기 길이에 비례하는 만큼의 위치에 도달을 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스케일링을 해보려면 이 d의 단위가 미터 제곱 퍼 세크니까 세크의 단위로 만들어주려면 d분의 a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됩니다. 얘를 써보면 kbt분의 6파이 예타 a 3승이 되는데 물에 대해서 물에서는 뮤가 얼마죠? 뮤는 10의 마이너스 3승 파스칼 세크잖아요. 뭐 kbt 다 얼마인지 알고 6파이 얼마인지 알고 계산을 해보니까 물 안에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반경의 입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 람다가 4.5초 정도로 계산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1마이크로미터짜리 입자가 물에 들어가 있으면은 혼자 막 흔들리는데 수초가 지나면은 자기 크기만큼 자리를 이동한다는 거예요. 아, 얘는 가만히 둬도 수초 내로 유의미한 변화를 겪는다. 근데 그 수초라는 시간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반경이 10배만 크면, 즉 10마이크로미터만 돼도 A 3승 때문에 1000배가 되면서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자기 자신의 크기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언제?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가 되면. 그건 사람이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안 움직이는 것과 같죠. 혹은 이게 10분의 1만 작으면은, 혹은 100분의 1 작으면은 이게 막 100만 배가 빨라지면서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가 되는, 이 마이크로미터 사이즈 정도 되는 이 영역에서 어,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시간 규모로 입자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 확산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런 녀석들을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꿈틀꿈틀꿈틀 움직이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소프트 매터다. 되게 컴플렉스 플루이드다. 뭔가 변형을 가했을 때 이상하게 거동하는 애들. 왜 그러냐면 이 확산에 의한 열운동 때문에 그 시간 규모가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시간 규모에 있기 때문에 어, 복잡한 거동을 보인다. 사람이 주는 변형 하에서 복잡한 거동을 보인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운동량 전달 8장에서 다뤘던 유체들이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엮여 있다. 물질 전달과 운동량 전달 이런 게 사실은 다 엮여 있다. 그런 꽤 흥미로운 예시라서 좀 여러분의 이 교과 수준을 조금은 벗어나는 얘기지만 한번 가져와 봤고, 사실은 이 버드 책에도 나와는 있습니다. 이게 스톡스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이니 뭐 콜로이드 파티클이니 이런 게 나와는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다 이런 것 때문에 나와 있는 거다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한 10분만 휴식을 합시다. 10분 동안 앞에 내용 다시 보시면서 질문할 거 하시고요. 4시 4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전반부에 이 확산 그리고 이 컴바인드 매스 플럭스의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한 예제 몇 개를 풀어보고 수업을 종료를 합시다.
네, 이게 좀 수학적인 부분에 좀 복잡함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복잡하진 않아도 조금은 어렵다. 어쨌든 우린 이제 아까 세운 지배방정식을 풀이를 할 거예요. 아까 이 컨바인드 매스 플럭스를 정의를 해줬고 상황에 따라서 열 전달과 식이 아예 동일해질 수도 있고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드렸죠. 이 실제 예들을 몇 개만 풀어봅시다. 먼저 풀 예제는 증발이에요. 증발. 물이 실린더에 담겨 있고 실린더의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난다고 쳐요. 물의 표면에서. 근데 이 증발로 인해서 수면의 높이가 낮아지지는 않는다고 합시다. 그냥 너무 천천히 일어나든 간에 혹은 이제 물이 계속 공급되든 어쨌든 수면의 높이까지 변하면 좀 문제 풀기 힘드니까 얘는 가만히 있다. 그리고 꾸준히 뭔가 계속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스테디 스테이트로 일정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누가?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 일정하게. 또 이 실린더의 바깥에는 오픈이 되어 있는데 어, 일정하게 빠져나간다 한들 여긴 지금 뭔가 안에 위에 뭐 바람이 불고 있든 위에 공간이 너무 크든 어쨌든 이 높이 G2에 이르러서는 조성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계속 일정하다. 바깥 외부 조성이랑 거의 똑같다. 라고 고려를 해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유체 표면에서는 이 뭔가 포화 증기압으로 물의 분압이 유지되고자 할 거예요. 물의 농도가 이 포화 농도로 유지되고자 할 건데 외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뭔가 물이 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전달이 일어나기는 할 거잖아요. 뭔가 계속 물이 계속 날아가긴 할 건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한번 이 식을 풀어보자는 거예요. 이 식을. 네. 이 식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뭘 얘기했냐? 정상 상태라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 근데 물 입장에서 보지 말고 공기 입장에서 봅시다. 공기 입장에서. 공기 입장에서는 바닥이 막혀 있어요. 그럼 위나 아래로 움직일 수가 없죠. 유효한 흐름이 생길 수가 없어요. 공기 입장에서는. 물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여기 액체였는데 튀어나와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공기 입장에서는 뭐 유효한 흐름이 있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위아래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공기는 안 움직인다. 공기는 안 움직여.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어요. 네. 공기는 가만히 있다. 그 B라는 상에 유효한 흐름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A라는 녀석의 유효한 흐름이 윗방향으로 있을 텐데 근데 그거는 확산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스스로가 움직이면서 일으키는 바람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만큼이라는 거죠. 요만큼. 또 그 바람에 XA만큼의 분율을 그 A가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위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컨바인드 매스 플럭스가 1-XA분의 CD 그레디언트 XA 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얘의 다이버전스가 0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배방정식에서 이 다이버전스가 0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으니까 생성량도 없고 네. 그래서 이 NA의 다이버전스가 0인데 지금 이건 벡터로 썼지만 1차원 문제죠. 이 높이 방향, G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이 방향으로의 NA의 미분이 0이라서 NA가 상수여야 되는 거죠. 네, NA가 상수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G 방향으로의 NA 값이 상수. 그 상수를 뭐 A1이라고 놨지만 그 A1이 결국은 얘죠. 얘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잘 이항을 해서 한 번 더 적분해 주는 거예요. 우변은 G에 대해 적분하고 좌변은 XA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죠. 좌변이 1-XA분의 1의
대한 식인데 이 식을 적분하면 로그가 되죠. 로그. 이 식을 좌변은 우변은 G1부터 G2까지 적분을 하고 G2가 아니라 그냥 G까지 적분을 하고 좌변은 XA1부터 XA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XA at G1. 네, 그래서 양변이 좌변은 ln 1-XA at G1 분의 1-XA 그냥 임의의 위치에서의 또 우변은 뭐 C D분의 A1 G-G 이렇게 그냥 1차 함수로 적분이 되는데 상수였으니까요 원래. 근데 이제 경계 조건을 활용을 해줘야죠. 경계 조건이 뭐다? 높이가 G2일 때 A의 조성이 XA G2로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면은 A1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A1을 결정해놓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G2로 바꾸고 얘 G2로 바꾸고 다 이항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A1 결정했으니까 이제 다시 여기다 대입해 주면은 이 농도 프로파일도 결정할 수가 있다. 네, 겁나 복잡하게 생겼죠. 이게 로그 때문에 그런 건데 로그 앞에 상수배돼 있으면은 그 로그 위로 올려버릴 수 있으니까 지수로 올려버릴 수 있으니까 로그 소거하면서 식이 겁나 더러워졌는데 이런 더러운 식에는 뭐 별로 그렇게 큰 눈길 주지 마시고 그냥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일단은 납득을 해보시고 여기서 몇 가지만 점검을 해봅시다. 이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이 예제를 왜 다루고 있냐면 이 물질 전달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고하게 다지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컨바인드 매스 플럭스의 다이버전스가 0이다. 즉 어떤 어느 위치에서도 축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일정하다. 그 나가는 만큼 들어오고 들어오는 만큼 나간다. 물질이 모든 위치에서. 근데 그 들어오는 양은 디퓨전에 의해서 들어오는 양도 있고 흐름 때문에 들어오는 양도 있고 들어오고 나가는 양도 있다. 그게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 그런 지금 상황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컨바인드 매스 플럭스는 위치에 관계없는 상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 상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건데 잠깐 이 개형은 잊어버리고 이 확산에 대한 녀석을 한번 봅시다. 확산. 이 컨바인드 매스 플럭스에서 확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XA를 곱한 만큼이에요. 그쵸? 원래 확산 죄의에 대한 식은 마이너스 CD에 그레디언트 XA였으니까 요거만큼 곱하면 그만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토탈 컨바인드 매스 플럭스가 상수인데 확산에 의한 기여는 그럼 상수가 아니네. 위치에 따라 다르네. 이게 무슨 말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 항상 이런 걸 해석을 할 땐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극단적인 해석. 어, 전체 위치에서 A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밑바닥이겠죠. 여기 밑바닥이겠죠. 근데 거기서 이게 물인데 온도가 막 99도까지 올려놨어요. 거의 다 물이에요. 라는 상황을 한번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1-XA가 0이 됩니다. XA가 1로 가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분명히 어떤 매스 플럭스는 존재할 텐데 어떤 상수로 존재할 텐데 위치에 관계없이 그 상수에서 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0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언제가? 좀 온도가 높고 이 바닥면이 거의 다 A로 채워져 있으면은 오히려 확산으로 나가는 애는 별로 없다. 그 컨벡션으로 나가는 게 대부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A밖에 없으면은 흐름이 그냥 유동장이라는 거예요. 유동장. A의 움직임 자체가 유동장이라서 그건 확산이 아니다. 그냥 그 A 자체의 흐름, 전체적인 흐름이나 A의 흐름이나 똑같아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의 비중이 적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반대로 XA가 거의 없는 부분에서는
이 꼭대기 부분이 되겠죠. 거기서는 흐름의 거의 대부분이 확산인 거죠. 왜냐하면 A가 움직여 봤자 전체적인 흐름에는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는 겁니다. 이 식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바닥면에서의 어떤 그 A가 많을 때에 대한 고찰이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A밖에 없으면은 분명히 전체적인 전달량은 일정한데 A밖에 없는 곳에서의 전달은 확산이 아니다. 그거는 흐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중간에서 농도가 변하면은 그 비율이 바뀌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이 바깥면에서의 A의 농도를 상수로 놨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한 0이 아닌 값으로 놨지만 귀찮으니까 걔를 0으로 보내버립시다. 그냥 여기로 보내자고요. 0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써보면은 플럭스식이 이렇게 써지는데, 여기서 ln1-x는 대충 마이너스 x랑 비슷하죠. 테일러 익스펜전 해보면은. 그래서 이 농도가 작을 때는 여기 뭐 뒤에 더 붙이면은 뭐 몇 분의 1에다가 x제곱 있을 거고 막 이런 건데, 플러스 2분의 1인가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마이너스 6분의 1에 뭐 x 3승 뭐 이런 게 있겠죠. 어쨌든 있거나 말거나 x가 작으면은 고차항 무시되니까 거의 요거 혼자 밖으로 빠져나와서 식이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전체 길이분의 농도 차, 즉 이게 그레디언트죠. 이게 그레디언트죠. 즉 확산과 똑같아진다. 역시 다시 한번 수식적으로도 묽을 때는 전체 전달 컴바인드 매스 플럭스가 그냥 디퓨전이랑 비슷해진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고, 요럴 때는 농도장이 그냥 직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번 이게 없으면은 미분이 0이 될 때 그냥 그 라플라시안 그 두 번 미분이 0이 되는 거니까, 두 번 미분이 0이 될 때는 직선이 되는, 그냥 우리 원래 풀던 온도 프로파일 같이 변한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문제에서는 이 정도 인사이트를 얻으면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딱 이 예제가 이 열 전달과 물질 전달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제이자 이 컴바인드 매스 플럭스에서 디퓨전과 컨벡션의 어떤 상대적인 차이, 그 의미를 좀 잘 설명하게 해주는 문제라서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책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뭐 수면이 어떤 속도로 떨어지고 하강하고 이런 것까지 풀어내기도 하는데, 뭐 그건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해보시고. 네. 여기서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물질 전달에서 그 관심 있는 물질의 상대적인 비율에 따라서 이게 컴바인드 매스 플럭스에서 확산과 컨벡션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뀔 수가 있다. 네.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많으면 전체적인 이동은 그냥 유동이고 적으면 확산이다. 네. 이 정도의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물질 전달만의 어떤 특수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인데, 이 문제에서는 뭘 다루냐? 이 촉매 변환기 같은 걸 다루는 거예요. 무슨 우리 매연 같은 거 그 뭐 탈황 장치 이런 걸로 한번 걸러서 내보내잖아요. 엔진에서 나온 가스 같은 그 거기에 유해한 기체를 촉매로 한번 반응시켜서 걸러서 내보내는 그런 뭐 반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체가 관을 통과하면서 관에 빽빽하게 차 있는 촉매 근처를 지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이 촉매 표면에서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A 두 개가 하나의 B로 바뀐다. 이런 단순한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A만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나갈 때는 A랑 B가 같이 나간다. 그래서 역시나 똑같은 컨바인드 매스 플럭스 식을 이 문제에서 해석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를 볼 거예요. 또 사실은 막 이런 구형 입자들이 있는 거에 있어서 바람이 불고 이러면은 물질 전달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구 근처에 유동도 풀어줘야 되는데 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막 겹쳐져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손으로 유동장을 풀 수가 없죠. 풀지 말자. 그냥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이 문제의 수준을 끌어내려 보자.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해보니까 그냥 고체 표면을 촉매의 표면을 그냥 평평하다 치고 요런 게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냥. 그렇죠? 이런 촉매 표면들이 그냥 여기저기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 가까이 오면은 이 표면에 닿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텐데 근데 그 두께 델타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농도가 그냥 거의 뭐 A의 분율이 그냥 A0로 일정하다고 하자. 이 델타가 얼마가 될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풀면 좀 풀 수 있지 않겠냐. 그럼 1차원 문제로 바뀌니까 풀만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 푸는 거예요, 그냥. 네. 이때는 또 뭐를 또 가정을 하냐? 표면에서의 화학 반응이 너무 빨라서 이 A가 표면에 닿자마자 비가역적으로 B로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표면에서의 A의 농도는 0이다. 0. 0. B는 그 들어온 만큼이 바로 변환된 만큼의 농도를 가질 거고 이제 이 위로 올라갈수록 그 A는 많아지고 B는 적어지겠죠. 표면에서만 B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처럼 복잡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은 비약과 과정을 통해서 단순화시킨 거죠. 네. 그래 놓고 보니까 이걸 해석을 하려면 이 뒷부분을 잘 건드려 줘야 되는데 지금 역시나 위에 있는 모든 기체는 다 A랑 B 두 개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A랑 B가 그냥 기체 자체예요. 그때 A가 사라진 만큼 B가 나와줘야 되죠. 근데 그 B가 1대1이 아니고 2대1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누구의 이동량이 더 큰가요? A가 두 개 사라질 때마다 B가 하나 나오니까 전체 양으로 치면은 A의 변화량이 훨씬 큰 거죠. A가 더 많이 사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플럭스를 생각을 해보면 A의 플럭스의 크기가 B의 플럭스의 크기의 2배가 돼야 되고 근데 하나는 생기고 하나는 없어지죠. 그 부호가 반대여야 한다. 그래서 NB가 마이너스 2분의 1 아이고, NA가 돼서 위에다 대입해주면은 이 항이 XA의 2분의 1 NA가 되죠. 얘를 왼쪽으로 넘기고 다시 정리하면 아까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뭐 이런 식을 얻는 거죠. 네. 이때 이거 푸는 건 아까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풀면 돼요. 그냥 똑같이 이 녀석의 높이에 따른 미분이 0이라고 놓고 그냥 한 번 적분해 준 다음에 적분 상수를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결정해 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 놓고 보면은 아까랑 거의 똑같아요. 이 매스 플럭스가 결국은 델타 분의 2CB의 ln 1-2분의 1x로 결정이 된다. 뭐 이런 것까지 그냥 손으로 풀어볼 수가 있는데 뭐 또 위치에 따른 농도 변화 이런 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굳이 얘기하지 말고 네. 결국 우리는 뭘 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단위 면적당 이 뭐 어떤 반응 속도 어떤 A의 변환 속도, B의 생성 속도로 어, 이런 생성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그 형태로 바꿔내는데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주어지면 이 장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르게 A를 B로 바꾸는지 알려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사용한 지식이 뭐죠? 이 어떤 반응 비율을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반응 비율을 설정을 해서
이 컨바인드 매스 플럭스식을 적절히 변형을 해서 풀 수 있게 만들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식이다. 라는 걸 일단 하나 메시지를 드리고, 또 아직은 뭐 사실은 이렇게 풀었다고 해서 이게 푼 게 아닌 게, 우리 델타 얼마인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네, 델타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갖다 쓴 거죠. 하지만 이런 짓은 할 수 있죠. 실제 결과가 있어요. 실제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델타를 임의로 바꿔보다 보니까 뭐랑 좀 잘 맞아. 아, 그러면 이 문제의 델타가 얼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 델타의 의미가 뭐냐면 이 외부 유동이 거의 일정한 상태의 그 두께를 델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외부라고 볼 수 있는 두께라면은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야 되는 그 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속도장을 계산해 보면은 이 여기서 바닥에선 노슬립이고 위로 갈수록 점점 커질 텐데, 뭐 이게 이 속도가 뭐 얼마 이상 되는 높이를 델타라고 볼 수 있구나, 이런 인사이트도 얻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생각들을 막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반응비가 2대1이 아니라 1대1이었으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나요? 2대1이 아니라 1대1이었으면은 A에서 B로 가니까 NA가 그냥 마이너스 NB였겠죠. 어? 그러면 이 위에 항이 그냥 사라졌겠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모든 유동, 모든 그 유효한 combined mass flux of A가 확산밖에 없구나. 왜지? 아, 모든 기체가 A랑 B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A가 사라진 만큼 B가 그대로 생기니까 이 공간이 뭔가 비는 곳도 없고 채워야 할 곳도 없고 과밀집되는 곳도 없고 뭔가 비어 있는 곳도 없겠구나. 그러니까 없어진 만큼 생기니까 그냥 공기가 그냥 그대로 있겠구나. 즉 흐름이 없겠구나.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라지는 게 많이 사라지고 생기는 게 적게 생겨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공기의 총량이 밑에 부분이 적다는 거예요. 공기가 단위 부피당 일정량이 있어야 되는데 밑에가 없어지네? 압력이 낮아질 수가 있겠네. 근데 압력은 일정해야 되니까 바람이 불어오겠네, 밑으로. 아, 밑으로 유효한 어떤 바람이 불겠구나. 흐름이 생기겠구나. 그걸 알려주는 게 요 항의 어떤 의미구나. 이런 걸 이제 다시 한번 이 식의 의미를 되뇌어 볼 수가 있는 거죠. 반응비가 다르다? 뭐 반응 없어지는 양과 소멸량과 생성량이 다르다? 공기는 단위 부피당 입자 계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밑에서 사라지네? 그럼 그만큼이 위에서 보충이 돼야겠네? 전체적인 바람이 아래로 불어 내려오겠네. 그만큼이 2분의 1 XA NA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어때요? B는 위로 올라가고 있고 A는 밑으로 내려오고 있겠죠. 그럼에도 유효한 바람은 위로 올라가고 있다.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 네. 왜? 밑에가 그 입자가 비니까 없어진 만큼 생기질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줘야 된다. 지금 G의 방향 보면은 여기가 0이고 밑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아래가 양의 방향으로 지금 정의가 돼 있죠. NA가 이 유동의 기여가 지금 양수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바람이 부는구나. 이 반응 때문에. 이것까지도 이 문제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화학 반응이 있는 촉매 관련 물질 전달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컴바인드 매스 플럭스의 이 형태의 각 항의 의미를 좀 더 파악할 수가 있었다. 네. 역시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이 농도장의 형태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어, 플럭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뭔가 이동하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실제로 이 농도장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잖아요. 네. 이게 온도랑 속도랑은 조금 다르죠, 이런 부분도. 온도나 속도장을 풀 때는 얼마나 빠른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혹은 온도가 얼마나 높고 낮은가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그 값보다는 오히려 그 미분 값에 더 관심이 많죠. 그 전달 속도. 네.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다. 네.
사실 이렇게만 강의를 하면은 이 물질 전달이 열 전달이나 그 운동량 전달이랑 너무 막 엄청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그 일부 다른 부분만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비슷한 문제를 풀 텐데 역시나 조금 약간 다른 그 물질 전달의 특이성이 또 하나 들어간 그런 문제 풀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구형의 고체 알갱이가 물에 녹는 상황을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이 고체의 몰당 부피가 어떤 V 바로 주어진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PPT 자료에는 이 누로 돼 있을 텐데 이거 동점도랑 헷갈리니까 그냥 바꿨어요. 제가 이 강의 자료에서만 V 바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소금 혹은 뭐 사탕 알갱이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럼 녹겠죠? 계속. 얼마나 빨리 녹나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기체 문제도 아니고 액체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뭐 물이 1리터당 55몰이 있는데 사탕이 녹아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55몰에 비해서, 부피당 55몰에 비해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도가 묽다. 그래서 사탕 하나가 차지하는 그 전체에 대한 비중이 별로 없다 라고 하면은 우리의 원래 그 지배방 정식에서 열 전달과 비슷한 형태의 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유동 없고 반응 없는 그냥 미분, 두 번 미분한 게 0인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0인 그런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냥 확산계수 곱하기 농도의 두 번 미분이 0이다 라는 걸 풀 텐데, 표면에서는 용해도만큼으로 포화돼 있어요. 용해도만큼으로. 이 사탕의 용해도가 있을, 뭐 설탕의 용해도가 있을 테니까 그 용해도만큼으로 포화돼 있고, 아주 먼 곳에는 없다, 사탕이 없다, 설탕이 없다. 이런 문제를 그냥 풀어보면 이거 푸는 거 이제 뭐 그냥 애들 장난입니다. 이 구면적 표계에서의 그 방사상 방향, 그 R 방향의 성분은, 그 미분항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게 그냥 0이다. 양변에 R제곱 곱해서 없애주고 한 번 적분하면은 상수되고, 걔를 R제곱으로 나눠주면은 R제곱분의 상수되는데 걔를 한 번 적분하면은 R분의 C1이 되고 적분 상수 C2가 추가된다. 뭐 이런 뭐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죠. 네. 그래서 위치에 따른 농도식은 이런 적분 상수 두 개를 가진 간단한 식이 되는데, 경계 조건 두 개를 넣어주면은 적분 상수들 두 개가 다 결정이 되겠다. 무한대로 갈 때 0이 되어야 하니까 C2 안녕 없어지고, 표면에서의 농도가 용해도랑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끝났다. 농도장 구했다. 근데 우리는 역시나 농도장에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냐면 매스 플럭스에 관심이 있죠. 지금 유동장이 없고 농도가 묽기 때문에 A의 이동으로 인한 유동도 무시할 수가 있어서 전체 매스 플럭스는 디퓨전에 의해서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디퓨지브 매스 플럭스 R 방향의 A의 디퓨지브 매스 플럭스 확산에 의한 어떤 물질 전달은 마이너스 확산계수 곱하기 농도의 R에 대한 미분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도 뭐 수학이 전혀 어렵지가 않다. 근데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면 표면에서 바깥으로 녹아나가는 총량이 궁금해요. 총량이. 이게 이제 이 사탕이 얼마나 빠르게 녹냐를, 그러니까 이 전체량, 사탕이 단위 시간당 녹는 전체량이 얼마냐를 알려주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면적을 곱해줘야겠죠. 면적은 4파이 R 제곱, 4파이 R 제로의 제곱 곱하기 죄인데 위치는 R 이퀄 표면에서, R 제로네요. R 제로. 네. 대입해주면은 4파이 DCA 제로 R 제로가 된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유도할 수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뭘 할 거냐? 사탕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작아질 거잖아요. 그 작아지는 속도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탕 하나를 물에다 톡 빠뜨렸을 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냐, 얘가.
근데 물론 그 없어진 양이 이 전체 농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쳐보자. 왜냐하면 물이 원래 너무 많았어서 이렇게 무한대로 갔을 때는 그냥 0으로 별로 영향을 받지 않게끔 가정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많았어서 음, 이런 가정하에서 사탕이 얼마나 빨리 녹아서 사라지는지를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지 않겠냐. 뭐 비단 사탕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약을 먹어서 뱃속에서 소화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용해 문제에서 얼마나 빨리 사라지냐 이 고체가 그런 걸 풀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어색한 부분이 생겨요. 분명히 우리는 정상 상태를 가정해서 플럭스를 유도를 했어요. 여기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C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작하고자 하는 건 뭐다? 이게 녹아나가면서 반경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문제를 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면 될 때도 있다. 언제? 느릴 때. 이 녹아나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주변 농도장이 그렇게 그 변화 자체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가정할 수 있을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 이 수도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시메이션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어, 거의 정상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 네. 이 문제 우리 옛날에 이집션 클락 같은 거 풀 때 했잖아요. 그 스토리지에서 탱크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드레이닝 문제 풀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런 그 수도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시메이션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뭔가 녹아나가면서 반경이 변하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느려서 거의 정상 상태라고 볼 수 있을 테니 이 식을 써도 된다고 치자라고 하고 시간에 따른 반경 변화를 유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반경에 대한 부피를 한번 계산합니다. 반경이 R일 때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죠. 근데 이게 녹아나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부피가 변할 거예요. 부피가 얼만큼 변하냐면 지금 요 녀석의 단위가 면적 곱하기 몰 퍼 미터 제곱 세크였으니까 몰 퍼 세컨드가 되겠죠. 근데 이 몰 부피의 단위가 뭔가요? 몰 부피의 단위가 부피 퍼 몰이잖아요. 그쵸? 얘를 곱해주면은 이 플럭스 전체에다가 몰 부피를 곱해주면은 그게 단위가 미터 세제곱 퍼 세컨드 단위 시간당 부피 변화량이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간 몰수에 비례해서 부피가 감소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미분 방정식을 세워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R이 시간에 대한 함수고 부피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죠. 그러면 파셜 t분의 파셜 3분의 4 파이 R 펑션 오브 t의 세제곱인데 얘는 4파이 RT의 제곱 파셜 t분의 파셜 RT가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우변에 마이너스 4파이 D V C R 펑션 오브 T와 같은 거예요. 이 식을 갖다 놓고 정리를 하면은 4파이 서로 약분되고 이 R은 하나만은 서로 약분되고 남는 거 다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식을 얻는다. 저 식을 이제 역시 변수 분리해서 정리하면은 RDR이 마이너스 T V CA0 DT가 되면서 양변 이제 좌변은 R0부터 R까지 적분해주고 우변은 0부터 T까지 적분해주면은 좌변은 R제곱 마이너스 R0 제곱에 2분의 1이 될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T V CA0 델타 T 혹은 그냥 T 빼기 0이 되겠죠. 네. 양변 정리해주면은 반경 펑션 오브 t가
초기 반경 제곱의 마이너스 2dvct의 루트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뭘 할 수 있죠?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r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이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요때 다 녹는구나. t가 대충 2d v바 ch 제로분의 r0 제곱이면은 거의 다 녹는 규모가 되겠구나. 물론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끝으로 갈수록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크시메이션이 성립하지가 않을 수가 있죠.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대략적인 용해에 필요한 시간이 초기 반경의 제곱에 비례할 것이고 확산계수와 몰 부피와 용해도에 반비례할 것이다 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을 풀면은. 아무튼 이 물질 전달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뭘 해봤냐면 물질 전달로 인해서 이 크기, 이 지오메트리 자체가 변화하는 그런 예제를 한번 풀어본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변수들은 원래 풀던 열 전달과 동일하게 통일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원래 풀던 문제랑 비슷해지게 또 그걸 엮어주기 위해서 이 수도 스테디 스테이트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사용을 했다. 이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질 전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게 이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열 전달이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 둘 다 똑같이 어떤 스칼라 퀀티티 하나는 온도 하나는 농도를 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해석하는 공간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해석하는 그냥 그런 지식인데 왜 차이가 있냐. 그 차이는 어디서 나왔죠? 물질, 농도 이런 물질 자체의 이동은 흐름과 그 플로우와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차이가 생길 때가 있다. 그리고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비율도 존재할 수가 있고 이 물질의 이동 자체로 인해서 바운더리가 변화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다르다. 이런 걸 이제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물질 전달은 다 비슷한데 이런 게 좀 다르구나. 그 정도 받아들이시면은 물질 전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배웠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했죠. 피곤하실 텐데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